삼차 시는 인구 위기와 이민 정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구 위기를 지난 20년간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인구 모멘텀 때문이에요. 인구 모멘텀이란 인구 타성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인구 타성이 뭐냐면 인구가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계속되는데도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인구가 그냥 타성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구 위기다라고 실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탁 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 몇 미터 끌려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대체 수준이라는 말은 뭘까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만큼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2명은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합계 출산율이 2인 경우를 우리가 대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태어나면 사람들이 적어도 뭐 옛날에는 한 60살 또는 지금은 80살까지 이제 사니까 이렇게 계속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적게 태어나도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은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다. 즉 인구 타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관련된 개념으로 인구 보너스, 그 다음에 인구 오너스라는 개념만 구별해 볼게요. 인구 보너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구가 덤으로 우리가 보너스를 받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더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 쪽에서 인구 변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민에서도 이민 변천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던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뀌는 거가 이민 변천이라면 인구 변천은 예전에는 많이 낳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망률이 감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별로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사망률도 충분히 감소해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데에다가 아이를 적게 낳는 거, 이런 거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이는 적게 낳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낳았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노인들이 적어서 부양비는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이 가능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한 이후에 거의 뭐 25%에서 한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40%의 정도, 그러니까 25에서 40%의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유는 인구 보너스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제 인구 보너스에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구 오너스, 외국에서는 인구 오너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절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구 보너스 기간이 끝나면, 즉 베이비 붐 같이 규모가 컸던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변하는 시점, 이때부터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누가 유명하죠? 55년 양띠도 유명하고요. 58년 개띠가 제일 유명하죠. 55년 양띠가 65세가 되는 때가 언젠가요? 55 더하기 65 해보세요. 2020년부터죠.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거, 58 더하기 65, 2023년
부터 한국은 인구 오너스,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겠구나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이죠. 그러므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죠. 그래서 2019년부터 이미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소비 인구도 줄어들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고 의료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노인 부양하는 부담을 두고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라고도 해요. 우리는 벌써 65세 이상 인구의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가 넉넉할 때 보너스 기간 중에 출산력이 회복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인구 문제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노동시장에 나올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인구 보너스 기간 중에 출산력이 회복되면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구 보너스 기간 중에 많은 나라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민 논의를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은 인구의 대체 수준에 해당하는 합계 출산율이 2였던 시절이 몇 년인 것 같아요? 1983년이에요. 1983년부터 2.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딱 20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저출산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정책을 폈는데도 또 다른 20년이 지난 2023년의 시점에 와서야 이제는 모든 국민까지 인구가 정말 문제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겪는 시절에 이민정책을 뭘 해야 되겠느냐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일단 국내에 있는 여성 유휴 인력도 다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을 쓰자라는 여성 유휴 인력 활용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을 취업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자라든지 또는 육아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장발 외국인 가사근로자 또는 육아근로자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드는데 싱가포르에서는 38만 원이나 76만 원이면 고용한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싼 외국인 가사도우미 또는 육아도우미를 유입해서 육아난을 해소하자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작년에 한참 외국인 가사도우미 또는 육아도우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싱가포르 사례는 저임금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례예요. 예,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실정에 외국인을 입주하는 그러니까 함께 잠을 자는 가사 근로자로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할까? 이것도 약간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입주하는 사람을 그래도 입주할 정도로까지 정말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후도움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산후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산후도우미를 또 그렇게 쓰지도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아도우미 가능하겠죠. 특히 어려서 한 1살 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신 간병인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육아도우미라든지 집에 있는 입주 간병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 원칙은 고용허가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처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값싼 외국인을 데려오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원칙에 맞지 않고요. 특히 2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2년 6월에 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사 근로자법에 대해서는 아마 5주의 수업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5주 수업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어떤 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가정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가사 근로자법이 적용되게 바뀐 거지요. 그래서 2022년에 서울시장발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쟁은 2023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이제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장님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또는 베이비시터 시범 사업을 환영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 돌봄은 그 케어해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인성과 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케어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원해요. 그래서 집에다가 아이하고 이제 케어 노동자를 딱 두 사람만 뒀는데 계속 CCTV를 보면서 걱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외국인 육아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외국인이 아이를 돌봐주는 건 괜찮지만 집 안에서 단 둘만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2년 어쨌건 12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가사와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기관을 인증하고 그러면 그 기관이 한국어 능력을 검증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22년 6월에 가사 근로자법 시행하고 연계돼서 가사 근로자법에 이제 적용도 받고 그러니까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원이 확실하고 뭐 보험도 다 되고 이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동 조건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죠. 이제 물론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상승은 해요. 하지만 또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 뭐 신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보험료 이런 거를 따로 또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서로 윈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발빠르게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그 가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 복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업들하고 벌써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 벌써 2월 말까지 이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몰에 그 인증받은 기관들이 입점을 하면 3월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요. 지금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직까지 한 3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서울에 한 14개가 있고 뭐 경기도에 9개가 있는데 없는 어떤 광역 지자체도 아직은 있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막 사이트가 나오고요. 저도 이렇게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청소만 소개하는 사이트는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가사만 하느냐, 뭐 육아만 하느냐, 간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하다 보면 청소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음식만 만드는 경우, 육아만 하거나 뭐 간병하는 등 이렇게 세세하게 좀 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인구와 관계돼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령화겠죠. 그래서 고령화를 대비한 이민 정책으로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어떻게 하느냐 정책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간병인은 주로 중국 동포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동포들도 아주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 동포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중국 동포의 2세분들은 교육을 이미 상당히 받아서 이러한 돌봄 노동자로 일하지 않고 전문직으로 일할 경우에는 누가 간병인을 해주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로 어떤 분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체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인증하는 기관이 한국어 능력 등을 보고 이러한 간병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서 가정집에 파견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정집이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파견하는 방식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는 종합병원에 계신 간병인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신 간병인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는 이러한 간병인들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인의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무늬만 전문직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분들의 노동 조건이라든지 임금이 상당히 낮거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교육기간도 조금 더 길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자격증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이분들의 대우도 확실하게 해드리고 해서 요양보호사 그 밑에 간병인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러한 준전문 또는 전문적인 돌봄 노동자도 우리가 유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돌봄 노동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돌봄 분야와 관계돼서 로봇화라든지 기술 진보 제품 같은 거가 적극적으로 더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분들 또는 간병인분들 거의 대부분 허리를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노인 돌봄과 관계돼서 이분들을 들어 올리는 이승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을 이렇게 옮기는 어떤 그런 기계장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실용화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그렇지만 식사 로봇도 가능하고 배설 케어 로봇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문을 뒤져보면 배설 케어 로봇이 아직 잘 작동을 못 한다든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노인들 체위 변경이 잘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쪽 아버님, 그 다음에 양쪽 어머님을 돌보면서 제일 느꼈던 그 필요했던 서비스는 목욕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막 못 앉거나 막 하시는 경우에 혼자서 목욕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히거나 또는 편안하게 눕혀서 목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욕창이 안 생기게 만져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요양 문제와 관계돼서 일본의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거기는 매일 목욕을 시켜드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요양원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5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리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한국 노인들에 비해서 요즘 한국 노인들 다 집에서 매일 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요양원도 이렇게 본인이 원한다면 매일 목욕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목욕과 관계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계화라든지 무슨 이런 로봇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